윤석열 후보가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뺀 지도부 전원이 일괄 사퇴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수습 방향을 직접 들어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준석 대표를 동명이인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비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가 5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부실 작전주를 사면 안 된다며 윤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새해 첫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전 철책을 점프해 귀순했던 인물인 것으로 국방부가 파악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90대 요양병원 환자가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 감염되는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엽기적 폭행을 당해 직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철수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KFC의 국내 1호점이 코로나로 3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선 전국에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은 선대위 위원장들과 본부장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까지 총사퇴를 선언하며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와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했고 윤 후보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깊은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가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 하루 종일 극도의 혼란상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오늘 벌어진 일 자세히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출연해서 오늘 상황의 전말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전면 개편 발표는 새해 첫 선대위가 마무리될 무렵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대위 재편은 2시간 앞서 열린 본부장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증시 개장식에 참석 중이던 윤석열 후보도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대위 개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윤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를 비롯해 내일까지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당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선대위 내 본부장 6명의 사퇴 의사를 접수한 김 위원장은 선대위뿐 아니라 후보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원장 등 현역 의원들도 원내당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당 선대위는 김 위원장도 윤 후보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공지했다가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착오를 일으켰다며 번복하는 등 극심한 혼란상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해체에 준하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의원들도 모든 당직을 내려놓기로 해서 국민의힘 내분 상황이 당장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원내 지도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한 다음에 회기 정문하면서 함께 길 빠르고 나가서 민심의
바닥에서부터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원도 모든 당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후보 빼고는 다 바꾼다는 방침으로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당과 선대위를 개편하고 한 중진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후 윤 후보가 재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선대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행위 논란을 빚었던 이 대표에 대해서는 성토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 불참한 이 대표는 손학규 대표에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면서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면 안철수 대표를 대체로 임명할 수도 있다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 의견 다 수렴했고 근데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탄핵하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전체 책임 당원의 20% 이상이 동의하면 당대표 탄핵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직속으로 조직한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사실상 공중 분해됐습니다. 영입 자체로 2030 표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물러났고 신 부위원장을 영입한 김한길 위원장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없어도 될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개편을 선언하던 무렵 새시대 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도 SNS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합류 2주 만입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다짐 하나로 들어왔지만 자신 때문에 윤 후보를 향한 2030 지지가 폭락했다고 한다며 내부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을 영입한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후보도 페미니스트 논란이 있었던 신 전 부위원장 영입 소식을 발표 하루 전에야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등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모셔놓고 그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급격히 악화된 이른바 이대남 표심 회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인데 이들의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여부는 이어지는 공정 관련 공약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에서 사회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같은 이름의 세월호 선장에 빗대 국민의힘이 세월호처럼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적절치 않은 비유고 정치가 이런 것인가 다시 한번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벌거벗은 임금님 전략을 쓴다고 주장하며 이준석 대표를 이름이 같은 세월호 선장에 빗대 기시감이 든다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선 의원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정치인이 야당의 선대위 내용을 두고 국민적 트라우마가 큰 세월호 참사에 빗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조롱하려다 최소한의 금기마저 넘었다며 유가족에게 석고되지하라, 정치인 이전에 사람부터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비유로 그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팀 기조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경선 후유증으로 패소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오늘부터 실명제로 전환해 다시 열었는데 곧바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라는 글이 수천 개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 지지자들이 첩자를 색출하자는 댓글을 달며 설전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분쟁이 과열되면 다시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이 큰 혼란을 겪는 사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기재부의 돈 씀씀이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기재부 역할 일부를 청와대로
떼어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가 상승장을 의미하는 붉은색 마스크를 쓰고 황소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례적으로 넥타이도 붉은색이 섞인 것을 맺습니다. 빨간색이 저희 정체성에 잘 안 맞는데 불장이 되라라는 그런 격려의 취지로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로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며 코스피 5천 시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께서 우리가 대주주나 이 시장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행사장에서 마주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듯한 뼈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한 발 물러섰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경 규모와 야권의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온 기재부에 대해선 예산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나 총리실로 직속 부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자는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예산 편성권이 가야 의회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선대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65일 남겨둔 상황에서 초유의 사태인 것 같은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니고 조금 전인 7시 40분쯤에 녹화된 것이라는 점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당에서 총괄선대위원장님도 사퇴했다라는 공지가 나갔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착오다. 총괄선대위원장님은 사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수정 공지가 나갔는데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실은 이 전달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퇴를 완전히 그만두는 거지 무슨 사의를 표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저도 궁금한 진짜 따름이. 사실상 이 선대위 전면 개편인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후보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후보한테 내가 연락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후보가 상당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금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하나 딱 저질러 가지고서 이 발동을 걸지 않으면은 이 선대위 개편이라는 것이 시간이 너무 끌어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지금 불과 며칠 전 지난 연말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선대위를 개편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볼 것 같으면은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연말과 연초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저기 저 나름대로 많이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선대위가 이런 모양을 가져가서는 선거를 제대로 승리로 이끌 수 없다 하는 이런 불안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한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 조직이 비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필요 없는 조직도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쓸데없는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마찰이 빚어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타난 소위 시대전환 위원회라는 데서 영입한 인사 하나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튼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개편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선대위 개편하겠다는 방침은 이제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고 후보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후보가 있고 위원장 두 분만 사실상 남은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 주도로 그럼 선대위를 다시 개편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이거를 일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질질 끌고 갈 것 같으면 선거 운동 자체가 좀 차질을 빚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여튼 내일 모레 사이에 끝을 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선대위 방향, 뭐 본부장을 없애겠다라든지 좀 이제 방향은 지금 사실은 뭐 예, 본부장이 뭐 한 6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꼭 필요한 본부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부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 변경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새롭게 편성할 거는 뭐냐면 이 총괄본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 총괄본부가 후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갖다 직접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인적 구성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언론이 분석하는 것 중에 이준석 대표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여전히 이 상태로서 선대위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선대위가 전면 개편이 되는 셈이니까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선대위가 어떻게 변화에 함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당선되려야 할 책무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 스스로도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이제 선대위 개편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 뭐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 윤핵관에 대한 실체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윤핵관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선거 총괄 본부가 생겨나가지고서 여기에서 후보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관장을 할 것 같으면은 윤핵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난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오늘 조금 전에 일단 저지르려고 보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뭐 전화 통화라든지 직접 만나든지 했습니까? 내가 오후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던가요, 윤 후보는? 조금 뭐 섭섭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후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났을 거라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좀 연기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님의 말에 좀 서운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건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와 감독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상당히 지난 연말 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나는 뭐 단일화 얘기라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니까 상당히 흥분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 있는 현상이지 그게는 대다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을 계기로 한 앞으로의 선거 캠페인의 전망 좀 해주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50%가 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좀 빠져 있는 이런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월 달 동안에 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1월 말쯤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잃어버린 지지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이
1월 말에 갈 것 같으면 다시 재편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될 거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우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잔류하시면서 앞으로 선대위 개편을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방금 보신 김종인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저희가 1시간여 전에 녹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워낙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해가지고 왔는지 야당 반장인 김정우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데 지금 1시간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예, 조금 전 한 10분 전쯤에 예. 이제 당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의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예. 핵심은 그냥 오롯이 후보인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께는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 하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방향에는 이제 수긍을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아직도 궁금한 게 김종인 위원장의 사의 표명 문제가 오후에 계속 번복이 되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김 기자도 자세히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공지가 오후쯤에 났는데 공지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다들 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사의 표명이라고 나오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전달을 받았다. 이렇게 공지 내용을 재차 확인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권 총장에게 말을 전달한 사람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으로 꼽히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상황본부장이 김 위원장, 김 총괄위원장도 사퇴한 것이 맞다라고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이양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번복된 걸 보면 임태희 실장이 이 상황을 뭔가 착오를 했다는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선대위에서도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일단 정정을 했고요. 조금 전 김종인 위원장도 이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 직전에 윤 후보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윤 후보가 이제 그 사의를 표명했다고 잘못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소통에 착오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상황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긴박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반전하게 된 배경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하루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한 7시쯤에 진행을 하는 그 상황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시에 선대위 공개 회의가 있는데 그 직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이제 임태희 실장을 불러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고요. 아까 전에도 좀 질렀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커뮤니케이션에 일부 문제가 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총괄 본부장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한 사실도 알려지게 됐고요. 여기에 오후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또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본부장급으로만은 안 되고 위원장급도 필요하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사표를 던지게 된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된 거군요. 이제 그러면 선대위 다시 꾸려야 되는데 그 선대위 윤곽은 언제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좀 전에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모레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는 또는 저녁쯤에 인선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일단 이제 그 후보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될 전망이고요. 거기에 좀 특징적인 게 2030 그룹으로 좀 자문 그룹을 하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문을 하는 2030 그룹인데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른바 나는 국대다라는 그런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대변인 같은 2030 세대들이 아마 가장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하에 또 여러 선대위원장들이 있고 또 선대 본부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메시지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 이제 탄생하는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장악력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형태의 선대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군요. 예. 자, 이준석 대표에게 좀 물어보죠. 예. 일단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게 분명히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손학규에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르나 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2019년 그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때 그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 대표를 두고 뭐 당권 투쟁에 최적화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제3정당에서 당권 투쟁할 시기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로서 정권 투쟁을 해야 하는데 뭔가 좀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래서 좀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선대위가 개편된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또 복귀할 수 있는 또는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내일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선대위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우 기자. 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관천 전 행정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에서도 거론된 인물인데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한 법률 상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9층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주워갔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기록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9월 중순부터 압수수색 직전까지 여러 번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상황.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한두 차례 통화했다면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도 고향 지인 소개로 몇 차례 통화했지만 대장동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정식 재판도 시작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부회장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해임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들어갔는데 검찰의 막바지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연말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부회장직에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시작하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재판을 앞두고 주요 쟁점인 뇌물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됩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장 재직 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돕고 김 씨로부터 연봉 1억 원과 성과급 4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과급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 부회장에서 해임하면 이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화천대유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40억 원 뇌물 의혹을 받는 최 부회장을 해고하는 게 재판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4인방 재판과 별개로 배임 윗선이나 황무성 사퇴 종용 수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 소환을 놓고 2주째 일정만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90대 요양병원 환자가 숨졌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사망자로 위중증 환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은 감염돼도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1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광주의 요양병원입니다. 이번 환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6일.
A씨는 다음날 사망했고 사흘 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린 뒤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같은 병원의 환자 B씨는 확진 나흘 뒤 사망했습니다. 숨진 B씨는 현재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조사 중입니다. 모두 90대 고령자이셨습니다. 12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사망하셨습니다.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된 오미크론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70대로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11명이 추가돼 1,300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가 커지면서 취약 집단 가운데 사망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라면은 저희가 판단컨대 앞으로는 1월 중 또는 늦으면 2월 중이라도 우세 변이가 될 것으로.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코로나 방역의 성패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백신 접종 뒤 6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는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없었죠. 식당은 일일이 유효 기간을 확인해서 만료된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했는데요. 방역 패스 앱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식당가를 돌아봤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섭니다.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흔듭니다. 방역 패스가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영문을 모른 채 서 있기도 합니다. 한때 방역 패스 앱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고 한 주의 시작이라서 오늘은 손님이 많은 날인데 하필이면 이 전자 출입 증서가 안 돼가지고 대부분은 방역 패스에 적응된 나머지 식당과 카페 출입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한 지 35일째 되는 제가 이렇게 전자 출입 명부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런 안내음이 나옵니다. 반면 미접종자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불편을 호소하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애가 탑니다.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요. 안심콜 전화를 해서 들어오시겠다는 손님도 계시고. 고령층의 사용도 돕고 혼선도 줄여야 합니다. 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접종 완료를 하셨는데도 그게 이제 띵동 소리가 나서 아직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숙제는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방역 패스가 점차 일상 속 필수품으로 확대되면서 미접종자들이 갈 곳도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보셨듯 우리는 방역 패스 등으로 3차 접종이 독려되고 있는데 4차 접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거세게 확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감염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플루로나 사례마저 나와서 이스라엘은 사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1년 새 네 번째.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의 부스터샷 4차 접종에 나섰습니다. I trust the medic in Israel, so I do it for this, for healthy, of course. We need to do it. 오미크론 확산의 하루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인구의 44%인 400만 명이 확진될 거란 우울한 예측이 나옵니다. 결국 접종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על החלטתו לאפשר מתן חיסון רביעי למבוגרים מעל גיל 60 ולצוותים רפואיים לאחר שעברו 4 חודשים לפחות ממועד החיסון הקודם. 여기에 더해 임신부가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감염된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미국도 최근 일주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면서 오미크론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 탓에 자가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이려던 지침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he acceleration of cases that we've seen is really unprecedented, gone well beyond anything we've seen before.
BBC는 영국 공공부문 인력의 25%가 감염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밤중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0대 부부가 탈출하다가 추락해서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주택을 휘감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계단으로 주민들을 급히 대피시킵니다. 이제 불이 나가지고 막 자기 튀고 막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만 벌써 접수가 됐다고. 오늘 새벽 0시쯤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 복도는 뜨거웠던 열기 때문에 유리창이 줄줄이 깨졌습니다. 입주민 5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소방관들이 옥상과 집안에 갇힌 주민 5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4층에 살던 40대 부부는 불길에 갇혔고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2층에 살던 남성이 문을 열어놓은 채 비틀거리며 집을 나선 뒤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나갔는데 한 30초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전화도 꺼놓고 경찰은 방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취를 감춘 2층 거주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관과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가 사람을 살리고 큰 화를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택가를 순찰하던 중에도 또 퇴근길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몫을 다한 덕분인데요. 김승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원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상가 건물 2층 테라스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해 11월 김학중 경위가 순찰 도중 상가 불길을 발견한 것은 새벽 1시 반쯤. 119에 신고한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쪽 열 수 있나요? 하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번지는 상황. 다급해진 김경희는 혼자 2층 테라스 창문에 매달려 소화기를 살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해서 소화기로 불이 꺼지지 않자 이번에는 소화전으로가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10분 만에 진화에 성공하며 옆 건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이 못 봤더라면 그 벽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다 타뿐 뻔하고 너무너무 감사.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퇴근길에 주택 화재를 목격한 안성소방서 이기성 소방사가 불길로 뛰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를 안전하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엽기적 폭행을 벌였고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건뿐 아니라 경찰의 초등 대응도 도마에 올랐는데 경찰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철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0분쯤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폭행했다는 남성도 맞았다는 누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20대 직원 남성 A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 씨는 술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했고 경찰은 A씨 하체에 패딩만 덮어준 뒤 떠났습니다. 7시간 뒤 한 씨는 다시 소방서에 신고해 직원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고 했는데 이때는 A씨가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폭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행의 흔적이 역력하다든지 그다음에 얼굴이나 몸에 멍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긴 플라스틱 막대기로 인한 장기 손상. 한 씨는 경찰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하의만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은데 경찰 대응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금 더 흔들어서 깨웠거나 했으면 이게 구급차만 탔어도 애가 숨은 붙어있지 않았을까라는. 법원은 살인 혐의로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에서 1,800억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자본의 90%가 넘는 액수인데 직원 한 명이 벌인 일입니다.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지난 10월 다른 코스닥 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내막을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회사 재무팀장 이모 씨가 1,880억 원을 횡령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상장사로는 최대 규모 횡령액입니다.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재무 관련된 서류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거래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이 씨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잠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은 소환 조사할 건지 계속 검토 중에 있어요.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소재 전문업체 지분 7%를 1,4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유명세를 탔던 일명 파주 슈퍼개미가 이 씨와 동일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슈퍼개미는 지난해 말 주가 급등 직전에 팔아 손실을 봤는데 이 씨와 슈퍼개미의 이름, 나이가 같고 횡령 시점과 투자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 씨가 횡령한 거액의 자금으로 코스닥 소재업체 지분을 대거 인수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직원 한 명의 횡령으로 시장 가치 2조 원이 넘는 회사가 상장 폐지의 위기까지 몰리면서 주식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KFC의 국내 1호점이 코로나로 3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가 전통의 상권을 줄줄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4년 4월 종로에 처음 문을 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1호점. 이제는 간판이 붙어있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38년 동안 강북 지역의 핫플레이스였지만 어제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많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배달도 되고 해서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 한복판에 있는데 망하는 거 보면은 진짜 좀 심하구나. 코로나 장기화 때문입니다. KFC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5.9% 줄었고 영업이익은 80.3% 급감했습니다. KFC 매장 바로 옆 건물입니다. 종로의 랜드마크였던 한 의류 매장도 지난해 15년 만에 문을 닫고 지금은 생활용품점이 들어섰습니다. 70년대 개관했던 종로의 명물 서울극장도 지난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상권 1번지 종로는 옛말이 됐고 명동거리는 아예 횡합니다. 명동 상권 공실률은 47.2%. 한 집 건너 한 집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3대가 50년간 장사를 했던 전주 중앙회관 같은 노포부터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브랜드까지 줄줄이 백기를 들고 폐점했습니다. 주말 같은 날 돈 5만 원, 3만 원 타고들 들어가는데 명동 바닥을 살려면은 하루 길이 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명동 바닥 살갈 길이 없어. 수십 년을 지켜온 전통 상권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 군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남성이 10석 달 전 같은 지역의 철책선을 뛰어넘어왔던 이른바 점프 기순 탈북민이라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의 철책선이 2번 뚫렸다는 얘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높이 3m가 넘는 우리 군 GOP 이중 철책을 한 남성이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이른바 점프 귀순 사건입니다. 육군 22사단은 14시간 후에야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며 경계 실패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지난 1일 같은 지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남성이 2년 전 점프 귀순 사건의 탈북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이 13개월 사이 같은 사람에게 2번이나 뚫린 겁니다. 군의 열상 감시 장비에는 이 남성을 북한군인 3명이 데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어서 월북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북한은 오늘도 우리 측의 생사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고요.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체조 선수 경력이 있는 이 남성은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해왔지만 주변에 고향이 그립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정부가 민주주의를 진전시켰고 소득 양극화를 개선했으며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야당은 또 한 번의 자화자찬 신년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을 자평하면서 민주주의 진전과 언론자유 신장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통신사찰 의혹이나 새해 첫날 월북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K방역의 우수함,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도 나열한 뒤 누구도 국가적 성취를 폄하할 수는 없다며 늑장 백신 확보와 부실 방역을 지적해온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조차 실패로 규정한 부동산 정책도 별도의 사과 없이 하향 안정세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야당은 반성문은커녕 자화자찬만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보다 임기 내 종전선언이란 정치적 이벤트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해발 3,000m 높이 케이블카에 갇힌 채 새해를 맞는 끔찍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구조에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해발 3,160m 산 정상에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빠져나옵니다. 갇힌 지 12시간 만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밤 9시, 뉴멕시코의 유명 관광지 샌디아 피크의 직원 21명이 퇴근하려고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못 가 멈춰섰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새해 카운트다운도 하며 기다렸지만 이후로도 케이블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실내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눈보라에 케이블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상용 담요를 덮고 구조될 거라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험한 날씨와 지형을 뚫고 구조팀이 도착한 건 아침 7시쯤. 케이블카가 멈춘 지 12시간 만에 로프의 의지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He picked them up in his helicopter, flew them back down here to the ground where they were medically assessed. 관리업체는 계속된 강추위에 케이블이 얼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서로 부엔 카미노라고 인사합니다. 가는 길에 행운이 깃들나는 축원이죠. 하지만 곳곳에 이정표가 서 있는 길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곤 합니다. Auf dem Pfad der Erleuchtung tappe ich immer noch im Dunkeln. 하긴 시인처럼 뒷산 약수터 길도 잃고 헤매는 게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우습지 않은가요? 뒷산에서 길을 잃다니, 약수터를 찾지 못해 몇 시간씩 오르내리는 꼴이라니. 시인은 묻습니다. 당신은 삶의 길을 그저 관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시베리아 농부들이 걸린다는 히스테리아 시베리아나라는 병도 있습니다. 농부는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괭이를 팽개치고 하염없이 걸어간답니다. 걷다 멈추는 순간 쓰러져 죽는다고 하죠. 지겹게 되풀이되는 나날들의 큰 획을 그어주는 새해가 없다면 이 죽음의 병은 시베리아에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새로 꿈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새해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새 다짐은 허망하게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오늘이 벌써 호랑이의 초사흘,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는 작심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듯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가 금세 주저앉는 것을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인은 아예 사흘마다 새로 작심하겠다고 벼릅니다. 오늘부터 작심하고 또 작심 3일하고 100번 1000번 작심하며 나는 살아내리라. 그렇게 조금씩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듯 끝까지 밀고 나가겠답니다. 새 아침 사람들은 저마다 희망의 백지 한 장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백의 시험지에 무엇을 알차게 적어갈지는 온전히 쓰는 사람 몫일 겁니다. 국가가 받아든 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좋고 풍부한 일자리, 어깨 펴고 신바람 나는 가게들, 활기차게 돌아가는 공장,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우는 가정. 그런데 새해 첫날 로또 명당이라는 복권 판매점 앞에 장사진을 친 이 한 장의 사진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헛된 희망 증후군에 빠져 공허한 약속만 남발하다간 지난 몇 년 우리를 가뒀던 길고 어두운 터널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드는 일대각선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화호유구의 해가 될지도 모를 일이죠. 1월 3일 새해 첫 앵커의 시선은 부엔 카미노였습니다. 이번 주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까지는 서울이 영하 5도 이하로 보통 이맘때보다 춥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큰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대신 날이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주는 불조심에 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새벽까지 눈이 약간 내릴 수 있겠는데요. 대체로 눈이 날리는 수준인 곳이 많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충북과 대구는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다른 지역은 오전까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6도, 전주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